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수도 콜롬보의 항구 개발 사업을 중국 기업에 발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발주처가 결정된 콜롬보항의 동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사업은 당초 2019년 스리랑카 정부가 일본과 인도와 함께 공동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스리랑카는 중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올해 2월 인도와 일본 측에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단독 개발을 추진하다가 9개월 만에 중국 국영항만 기업으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스리랑카 개발에 힘을 쏟는 이유는 중국의 인도양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인도양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은 인도양이다. 세계 석유 물동량의 3분의 2, 컨테이너 화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양 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인도양 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은 물론 국가 안보의 치명타가 될 것이란 인식에서 그 바탕인 해군력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인도는 해군력 증강과 함께 인도양 연안국들과의 동맹도 적극 모색하면서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40%가 통과하는 물라카 해협과 원유의 4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인도양의 출입구 격이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향후 아프리카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해지고 인도와 중국의 경제력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교통에 해당하는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으로 들어오는 석유의 95%가 인도양을 통과할 정도로 중국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도양의 중요성은 쿼드의 군사훈련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인도양 동북부 벵골만에서 쿼드가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현재 인도양을 지배하는 나라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군사기지로 건설한 미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인도양에 부쩍 다가서는 쪽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소말리아에 미국 다음으로 재빠르게 군함을 파견했으며 이는 인도를 견제하려는 목적과 함께 인도양 제해권 선점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이에 인도도 지난 8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비밀 해군기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응하는 조치였죠. 하지만 인도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많은 외신들은 중국의 상당한 자본과 군사력을 과연 인도가 대응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양의 중요성 속에서 중국이 스리랑카의 영향력을 키우자 미국도 입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커지기 시작하던 작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남아시아 4개국 순방에서 주권에 대한 침해 침략자 등의 표현으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날 고타바야 라자픽사 스리랑카 대통령과의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대스리랑카 인프라 투자는 불공평한 거래로서 스리랑카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는 스리랑카는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상에 위치한 인도양의 요충지로서 미국과 일본 등이 제창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 1대1로가 겹치는 지역이며 그 영향력을 둘러싸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인도양에 관심이 많아 스리랑카에 공을 들여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리랑카는 일본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중국의 손을 들은 것인데요. 여기서 스리랑카에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한번 당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경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어 남부 한반도 타항은 대출 상환이 밀렸다는 이유로 운영권이 99년간에 걸쳐 중국 측에 양도돼 1대1로의 덫의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스리랑카가 수입한 중국산 비료에 병원균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과 스리랑카의 사이에 마찰음이 생겼습니다. 유기농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한 스리랑카가 수입한 중국산 유기농 비료에서 박테리아 등 병원균이 검출되면서 양국은 외교 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세계 최초 완전 유기농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며 지난 5월 모든 화학 비료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유기농 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기업 칭다오 시윈으로부터 유기농 비료 9만 9천 톤을 4,97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이 중 2만 톤을 실은 중국 선박히포 스피리토가 지난 9월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로 향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스리랑카 국립식물검역원 과학자들은 비료 샘플에서 농작물 병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에르니아 박테리아 등 병원균을 발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중국과 손을 잡고 항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스리랑카가 이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진행한 중국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는 2005에서 2015년 집권한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 시절 주로 진행됐습니다. 마힌다 전 대통령은 현재 총리를 맡고 있고 그의 동생 고타바야는 현 대통령입니다. 이들 라자팍사 가문은 친중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고타바야 대통령은 양제츠 정치국원과 회담에서 많은 지정학 분석가들은 한반도타 프로젝트 등을 비제함정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다며 1대1로 프로젝트를 좋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스리랑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스리랑카에는 한국 붐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한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자 효율적인 생산 기지를 물색하던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인도, 베트남, 스리랑카 등 제3세계 국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중 인건비가 싸고 외국 투자 기업에 7에서 1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스리랑카야말로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전폭적인 투자로 인해 한국은 현재 스리랑카 제1의 투자국이자 고용국입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모두 700여 개인데 이 가운데 무려 140여 개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은 6만 5천 명으로 외국 기업 고용 인원의 23%에 이릅니다. 스리랑카 연간 수출액의 12%는 한국 기업이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이러한 탓에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 취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스리랑카 청년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한국 정부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국 노동자들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 훈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실제로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파견 전 필수적으로 겪는 훈련 과정이라고 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해당 훈련은 취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지만 한국 교육훈련원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또한 한국 정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보장하는 구직표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해 훈련원에 입소하면 처음 3주 동안 합숙 훈련을 하는데 체력 단련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공장의 노동 강도를 감안한 강인한 체력을 위해 하루 4시간씩 강도 높은 군대식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식사 예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허리 굽혀 인사하기 등 한국식 예절 교육까지 가르치고 있으며 이외에는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금융관리, 보건위생, 출입국 관리법, 각종 보험관계, 동기부여, 컴퓨터 기본 교육, 기본 영어회화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더불어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교육훈련 심사에서 15개 국가 중 스리랑카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자랑스러워하며 혹독한 훈련 시스템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교육훈련원은 실제로 까다롭고 엄격한 훈련 절차에도 희망자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스리랑카에 진출한 후 한국 전자제품 브랜드가 국민들에게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성된 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중국이 아무리 자본을 많이 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해줘도 스리랑카 국민들은 중국이 구축해준 인프라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리랑카에서 일어나는 한국 취업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리랑카는 젊은 노동력과 낮은 인프라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많은 제조업들을 들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장임과 동시에 3D 직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자국에서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훈련된 스리랑카 청년들이 부디 한국 시장에 고용되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각국은 반도체 패권을 두고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요 폭등,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미중 간 패권 경쟁 등 경쟁만으로도 바쁜 반도체 기업들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발전 설비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사업을 영위해 온 146년 역사의 일본 대표 기업 도시바가 결국 회사를 세계 법인으로 해체했습니다. 일본 대기업 가운데 기업 분할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3분할 계획이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1875년 창업의 명문 기업은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미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셈입니다. 앞서 오랜 기간 누적된 부실 경영 관행은 지난 2015년 발생한 회계부정 사건이 도시바에게 치명타가 됐습니다. 그 이후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2016년에는 생활가전 사업을 중국 기업에 매각했고 2017년에는 해외 원전 건설 사업에서도 철수했습니다. 그룹 전체 연결 매출액도 3조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도시바의 몰락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도시바의 개인용 노트북 사업인 다이너북의 최종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바는 PC 및 노트북 시장을 떠나게 됐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18년 PC 사업 지분의 약 80%를 3,600만 달러 약 427억 원에 샤프에 매각했던 도시바는 성명을 통해 남은 지분도 샤프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바의 첫 노트북인 T1100은 1985년에 출시됐습니다. 무게는 4kg이었으며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이용해 작업했습니다. 도시바 과학박물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노트북은 처음에는 연간 10,000대 판매를 목표로 유럽에서만 출시됐습니다. 2011년 도시바는 PC 1,700만 대 이상을 팔았지만 2017년이 되자 190만 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기업용 하드웨어에만 중점을 두기로 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 대상으로 한 노트북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연간 3억 1,8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해 도시바는 대규모 회계 부정이 발각돼 전 현직 최고 경영자가 동시에 사임하는 등 내용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바의 지분을 넘겨받은 샤프는 원래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샤프는 지난 2016년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자회사인 흥하이정밀에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던 반도체 기업이 대만에 넘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샤프는 일본의 전자제품 역사를 쓴 기업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 기술을 일부 전수해준 곳도 샤프였습니다. 그런 샤프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입니다.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시장이 빠르게 옮겨가자 경쟁자였던 삼성과 LG가 대형 LCD 생산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접 만든 LCD를 기반으로 보르도 TV를 만들었고 2006년 소니와 샤프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TV 시장이 완전히 LCD TV로 넘어오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 LCD에 집중했던 샤프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 TV 구입에 주던 보조금을 끊자 샤프의 일본 내 매출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샤프의 몰락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의 도움의 손길도 독자 생존을 선언하며 거절한 결과 몰락했습니다. 결국 원조라는 껍데기에 불과한 자신감이 시장 상황을 읽는 눈을 가린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 반도체의 몰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대만 TSMC와 손잡으며 대만과의 협력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상황은 어떨까요?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국가 역량을 동원해 집중 지원했지만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밀리면서 반도체는 퇴락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 최고 대학인 칭화대학이 운영하는 칭화홀딩스 산하의 칭화유니그룹의 청산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지속시키려 칭화유니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칭화유니는 현재 매각 시장에 나왔는데요. 지난 여름 인수 의사를 밝힌 5개 기업에 더해 2개 기업이 일괄 인수를 추진하면서 총 7개 업체가 투자자 후보에 올랐습니다. 매각 방식도 일괄 매각 방식으로 추진돼 칭화유니가 공중분해되는 대신 주인만 바뀌어 온전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를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세계적인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던 계획이 미국 정부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던 계획이 안보 이유로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심해지자 인텔이 최근 중국 청두 공장에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고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텔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운 탓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 520억 달러 약 6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몇 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인텔은 이날 성명을
개방을 통해 혁신과 경제에 필수적인 반도체에 대한 많은 수요에 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다른 해법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인텔과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이 한국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갈등의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18일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첨단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연내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문 인수를 마무리 짓고 내년 경영 계획을 정비해야 할 SK하이닉스는 중국 당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인수 계약을 체결한 이래 심사 대상 8개국 중 7개국이 올해 7월까지 승인을 마쳤지만 중국만 1년 넘게 보류 중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 공급망 견제와 중국의 자국 산업 굴기가 올 들어 점차 구체적인 행보로 표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으로 변하고 있다. 정치 외교적 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이 무색해질 만큼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반도체 업계 슈퍼울로 불리는 ASML의 수장 피터 베닝크 회장이 방한 기간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SML이 전 세계 극자 외선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베닝크 회장의 이번 방한이 국내 업체들의 EUV 노광 장비 확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베닝크 회장은 지난 16일 한국에 들어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만남은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거래처 미팅이지만 업계에선 베닝크 회장이 국내 기업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장비 개발 및 수급 상황을 시시각각 체크해야 해서 실무자들끼리는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는 베닝크 회장이 직접 온 만큼 각 기업별 C레벨 이상이 만나 EUV 장비 수급 상황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베닝크 회장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과도 만나 긴밀히 협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 화성에 위치한 ASML 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식에도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ASML은 오는 2024년까지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 내 매일 16,000제곱미터 부지의 기존 본사를 확장하는 한편 심자회선 EUV 트레이닝 센터, 제재조 센터, 체험센터 등을 갖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베닝크 회장은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국내 투자에 대한 의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문 장관이 ASML과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EUV 노광 장비 등 첨단 장비 관련 소재 부품의 공급 안정성 강화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자 베닝크 회장은 한국은 1996년부터 함께해온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이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ASML은 연간 40대가량 EUV 장비를 세계에서 독점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들 사이에서 슈퍼울로 불리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와 TSMC 두 업체가 EUV 확보 경쟁을 벌였으나 SK하이닉스와 인텔, 마이크론, 나냐 등도 EUV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장비 수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ASML이 매년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독점이어서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EUV 장비 수급 차질은 불가피하다며 EUV를 원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면서 ASML은 꽃놀이패를 쥔 슈퍼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량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 첨단 제조 장비가 더욱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EUV 장비가 원활하게 생산되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ASML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닝크 회장이 국내 투자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장비 수급뿐 아니라 운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내 투자와 관련해 베닝크 회장이 각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류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초미세 공정 기술 등과 관련해 ASML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과 손잡았지만 중국과 대만의 상황을 무시할 수 없으며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지만 미국의 제재에 매번 막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건드리지 못하는 네덜란드의 ASML은 한국에 공장을 지으며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ASML을 등에 업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반도체 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현재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국가로서 미국의 초석을 마련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토머스 제퍼슨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불굴의 리더십 소유자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도전과 젊은 가치를 실천한 35대 존 F 케네디 모두 다 아닙니다. 현재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대통령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적을 포용한 대통령이었으며 노예제 갈등으로 벌어진 남북전쟁에서 링컨은 지지자는 물론 가장 강력한 반대파들을 충실한 조언자로 만든 기적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링컨이 취임할 당시 사회 갈등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첨예한 문제는 노예제도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반대파들이 있었지만 링컨은 그 반대파들로 내각을 꾸리며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링컨이 폐지시킨 노예제도 외에도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있죠. 대부분 이러한 차별들이 극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차별은 현재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 불화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CNN은 전현직 해리스 부통령 참모들과 행정부 당국자들, 민주당 당직자들, 기타 백악관 외부 자문가 등 3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백악관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직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CNN은 백악관의 현실이 매우 복합적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참모들도 오바마 대통령 참모들에게 무시당했던 적이 있으며 공화당 우파 매체들이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인종차별, 성차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은 단연 중동입니다. 그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국가이죠. 그런데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의 링컨과 같은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며 사우디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사우디의 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주바이르 장관은 WEF에서 열린 중동 문제와 관련한 소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많은 이들이 사우디의 변화가 느리다고 평가했지만 이제 세계는 빠르고 과감히 변화하는 사우디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정상적이고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주바이르 장관은 또 사우디는 인구의 절반만으로는 전진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이 사우디의 중장기 경제 사회 계획인 비전 2030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금지됐던 운전, 경기장 출입 등이 허용됐고 이른바 MBS로도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는 2030년까지 사우디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로 여성 노동 인력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사우디 미국 대사인 칼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여성 운전을 허용하면서 이번 조치는 비전 2030이라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는 거대한 한 걸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들이 일터까지 운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우디를 위해 여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는 그동안 여성 인권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우디의 변화 움직임은 거셉니다. 2015년에 여성의 선거 피선거권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여성이 남편이나 아버지 등 남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라는 칙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지난해부터 여성 운전 허용, 상업, 영화관 재개, 여성의 운동 경기장 입장, 관광비자 발급 등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지만 사우디로서는 파격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사우디는 지난해 말 외국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세울 수 있도록 인허가 장벽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비석유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개방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 방탄소년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비아랍권 가수로서 최초의 콘서트였으며 최근에서야 여성 운전이 허용될 정도로 여성 인권이 억압되었던 사우디에서 여성 팬이 대부분인 방탄소년단 공연을 유치했다는 것에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규모 유치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탈석유 정책으로 새로운 산업 개발을 통한 국익 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개혁으로 관광사업의 규모를 2015년 한화 약 31조에서 2020년에는 한화 51조 7,300여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사우디의 새로운 바람이 한국에 다시 좋은 소식을 주었는데요. 수소 경제의 명운을 건 현대자동차가 사우디를 등에 업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현대차의 수소 인프라 및 수소차 확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친환경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등 미래산업, 건설 인프라 등 전통적 협력산업 등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빈 살만 왕세자가 현대차의 수소 경제 계획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이 같은 약속 덕분에 현대차의 수소 인프라 및 수소차 확대 프로젝트가 날개를 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의 어마어마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질적인 정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회동이나 면담이 아닌 회담으로 불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빈 살만 왕세자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자산이 2천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1년 예산의 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 그가 현대차의 수소 인프라 및 수소차 계획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뉴스인 것이죠.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기업 아람코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 회사인 까닭의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구글이나 애플도 그 앞에서는 작아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람코는 지난해 영업이익 258조 원, 순이익 1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현존 상장회사 세계 1위인 애플의 영업이익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순이익을 올리는 회사인 셈입니다. 아람코의 회사 가치는 2조에서 3조 달러, 한화로 2,342조에서 3,514조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요. 아람코가 석유기업인 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가진 석유기업이 왜 굳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산업에 투자하려는 것일까요? 현재 세계 정치 및 경제의 화두는 친환경입니다. 얼마 전 열렸던 유엔 총회인 COP26 회의도 전 세계가 친환경을 추구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지구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알프스와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엄청난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또 지구온도가 2도 이상만 올라도 여름철 불볕더위로 유럽에서 수만 명이 죽고 세계 각종 생물의 3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이 절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빈 살만 왕세자의 사우디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따르기 위해 2017년에 비전 2030을 발표한 것입니다. 엄청난 포부로 가득 찬 사우디의 비전 2030에서 핵심이 바로 현대차가 사활을 걸고 있는 수소 인프라 및 수소차 확대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아람코가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점도 현대차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가장 경제적인 수소 생산 방식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를 열분해하면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음만 먹으면 자국과 아람코가 투자하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뽑은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하거나 아람코가 보유하고 있는 거대 정유화학 시설을 통해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생수소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입니다. 그러면 수소 경제를 위한 인프라가 단번에 만들어져 현대차가 수소 인프라 및 수소차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재 한국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도 있지만 한국과 사우디 간에 닮은 문화가 있습니다. 사우디의 문화와 한국 유교 문화는 원칙, 가치관, 윤리면에서 유사한 공통점과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켜 나간다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전략
전략적인 파트너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2019년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발전을 꾀하지 못했던 양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과 오랜 우방이지만 산업교류에 비해 관광교류가 부족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한국의 관광부 지사를 신설한 데 이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다국가 및 다자간 연합을 도모해 관광 네트워크의 질적, 양적인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 문제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부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 글로벌 센터 STGC를 설립했습니다. STGC는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향한 관광 부문의 전환 가속 확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행동을 도모하는 다국가 및 다자간 연합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출범시킨 STGC는 세계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등 파리 협약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관광사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할 목적으로 여행객, 정부 및 민간 부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전 세계 여행 및 관광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를 차지하는 점을 중시, 시급히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 같은 기구와 네트워크 조성에 나섰다고 설명했으며 사우디 정부는 최근 관광부 한국 사무소를 신설했다고 밝히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가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